자, 지금 이나온 기자 리포터 보셨습니다만 이 살해범 박대성이요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이 진술한 거 이게 지금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찰이요 압수수색을 한 결과 박대성이 범행 전에 실제로 마신 술 소주 2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박대성은 거짓 진술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했을까요? 우리 형법에요.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일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면책돼서 처벌받지 네.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소주 4병이면 전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나 되나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가 아이고.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0.14% 문다혜 씨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그 양이 소주 4병인데 네. 그런데 저 조금 전에 그 CCTV 보여졌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술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나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까 저부터도 의심이 됐는데 경찰이 저 사람의 가게를 확인해 봤더니 한 2병 정도 마신 거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2병은 한 병은 아예 따지지도 않았고 한 병도 그냥 따놓기만 하고 마신 흔적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2병 정도 마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박 씨가 범행 직전에 경찰과 약 5분 동안 면담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직전에 한 면담인데 구체적으로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고 박 씨가 만났던 경찰관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일단 타 지역에 사는 형한테 술을 먹으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대성이 예, 박대성이. 그래서 박대성 형은 그 전화 통화 과정에서 자살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면담을 진행한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이렇게 술에 만취해서 네.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줄 위험이 있거나 네. 또 자살 징후가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긴급 보호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 관서에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호기관에 위탁해서 연락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단시 출동해서 면담한 경찰이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살 징후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예.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주 4병을 먹고 만취 상태의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던 거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경찰에서도 당시 면담했던 경찰을 통해서 경찰과 직무집행법상의 이 규정된 어떤 원칙을 예. 지켰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뿐 아니라요. 예. 이 피해자인 이 10대 여학생 이 사건 직전에 박대성의 범행을 좀 예감하고 직감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여학생이 네. 새벽이긴 하지만 그렇죠.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나 봐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예. 뒤에 어떤 남자가 쫓아오고 있는데 무섭다. 그러면서 심지어 칼을 들고 있는 걸 봤는지 칼 맞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아이고.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더니 이제 막 뛰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네.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건데 피해 학생한테 전화한 시간이 언제냐? 예. 새벽 00시 30분, 12시 30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00시 44분이었으니까 네네. 최소한 저 박대성이 15분 이상 저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주 4병을 먹고 만취했다 이런 이야기는 순전히 거짓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 정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들은 이 박대성이 이 범행이 계획 범행이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 계획 범행이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 형법은 그냥 살인죄만 규정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양형 기준을 보면 예. 우발적인 살인하고 계획적인 살인하고 그다음에 살인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갖다 많이 두거든요. 제 생각에 이 경우에는 예.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숙소에서 나간 뒤에 복귀하지 않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서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된 건지 여기 경위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는 이제 9월 3일부터 네.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인데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휴식이 보장됐었는데 그때 복귀를 안 한 거죠. 이분들의 숙소가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복귀를 안 하고 이제 이탈을 한 건데 단순 이탈이 아니라 부산에 일단 취업 목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사관리제 제도에 반해서 다른 목적으로 부산을 이주한 것 같은데 이게 예. 본인이 우발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혹시 중간에 어떤 다른 브로커들이 끼어 있어서 예. 이 명목으로 입국한 후에 다른 목적의 취업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이렇게 무단 이탈 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서울시가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대책들이 내놨습니까? 일단은 가사 관리사들이 뭐가 불만인지 그것부터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삼동이나 이런 곳에 예. 이 그 숙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 밤 10시에 점검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 이제 군대 갔을 때 점호한 점호하듯이. 것처럼 그런 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사 관리사들이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울이 또 처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분들이 대기할 그런 장소 같은 것들도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밤 10시에 귀가 확인하는 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그 예. 가닥이 잡혀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일단 그 대기 장소도 좀 좋은 곳으로 이제 마련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체류 기간이 연장해도 3년 이내였는데 네.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월급을 받지만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그 한 달에 2번 그렇게 그 임금을 받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제 보완될 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런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도상 미비점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한다든가 안정적 직업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마련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한 다음에 내년 1,200명의 이제 본 사업이 실시됩니다. 지금 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이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렇게 이번 사례처럼 이탈할 경우에 불법 그 체류가 돼서 추방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그 이탈 행동이 있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